당신 옷에서 나는 그 땀 냄새, 가난 냄새, 구역질 나서 못 살겠어. 아내가 제 얼굴을 향해 내뱉은 그 말은 결혼 10년 만에 들은 가장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철물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기계 관리하는 일이었죠. 월급은 220만 원.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아들 민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5살 난 민서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내 영자는 평소에도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온 집안이 뒤집혀 있는 걸 봤습니다. 옷장은 열린 채로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내가 다 썼어. 미안하단 말은 안 할게.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전세금을 다 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월세도 아닌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2억짜리 집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다 써버렸다는 겁니까? 급히 은행 어플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잔액 12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아버님, 오늘 민서 안 오셨는데 혹시 아프신가요? 그리고 이번 달 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원비요? 얼마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부터 특별반 수업료 포함해서 180만 원이요. 180만 원? 제 한 달 월급이 220만 원인데 유치원비가 180만 원이라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영자가 민서를 강남 쪽 명문 유치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며 영자가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허락했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60만 원 아니었나요? 아버님, 민서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특별반까지 신청하셨는데요. 영어, 중국어, 피아노, 미술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하셔서 의사요?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난처하네요. 유치원에서 민서를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민서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잠깐 할머니 댁에 갔어. 언제 와? 나 엄마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거든. 우리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까지 엄마의 거짓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 공장 직원이라는 걸,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그저 엄마가 하는 말을 순수하게 믿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영자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친정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처제인 영주는 언니에게 연락 안 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라며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입자님, 전세 계약이 다음 달이면 만료되는데 갱신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하고 나가실 건가요? 집주인님, 죄송한데 한 달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만료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지금이 그때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없으면 다른 전세집도 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로 가자니 제 월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강남의 그 비싼 유치원비 180만 원에 생활비에
월세까지 내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영자의 옷장을 뒤지다가 명품 쇼핑백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찌, 샤넬, 루이비통.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옷들도 있었습니다. 한 벌에 300만 원, 500만 원. 영자는 이런 옷을 언제 샀던 걸까요? 제가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아내는 이렇게 명품을 사 모으고 있었던 겁니까?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영자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남편을 봤다. 구역질이 난다. 민서 친구 엄마들은 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는 지하철을 타야 한다. 부끄럽다.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강남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 갔다. 다들 남편이 의사, 변호사, 사업가라고 자랑한다. 나도 남편이 의사라고 거짓말했다. 들킬까 봐 무섭지만 가난한 공장 직원의 아내라는 걸 들키는 것보다는 낫다. 민서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명문 유치원에서 상류층 친구들을 사귀게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남편 몰래 전세금을 조금씩 빼내고 있다.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만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출 사건은 워낙 많아서요. 하지만 제 아내입니다. 아들도 있고요. 집 나가기 전에 부부싸움 같은 거 있으셨죠?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돌아올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5천만 원을 가지고 나간 아내가, 명품 가방을 챙겨서 나간 아내가 정말 돌아올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결국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 급한 불을 껐지만 새로운 집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아들과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는? 엄마도 여기 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엄마가 할머니 집에 잠깐 갔다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고시원 복도에서 민서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옆방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어린애가 이런 데서. 부인은 어디 계신데요? 잠깐 일이 있어서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 건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서의 유치원은 결국 그만뒀습니다. 원비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구청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강남 유치원 친구들이 보고 싶어 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강남역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영자였습니다. 제 아내! 석 달 전에 사라졌던 그 여자였습니다. 영자야!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비싼 시계, 맞춤 정장,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괜찮습니까? 그 남자가 영자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고 옷차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남자가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지시하자 그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영자는 창문 너머로 우리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안 와? 엄마 나 봤는데.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왜 우리를 버렸는지, 저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윤서현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차갑게 얼어붙은 아내의 목소리. 아니, 이제는 아내가 아니라 윤서현이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역에서 영자를 목격한 그날, 저는 차 번호판을 메모했고 지인의 도움으로 그 차량이 JK그룹 소유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JK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고 저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인력시장에 나아가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을 마치면 혼자 고시원 복도에서 저를 기다렸죠. 어린 나이에 너무 의적해진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분은 자신이 특허 변리사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늘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개선한 소형 공구 장치였죠.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특허 출원해 보셨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명함 한번 주세요. 그렇게 인연이 다 특허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비용은 그분이 선뜻 대출을 알선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그 변리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JK그룹의 산하 제조 계열사에서 선생님 특허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미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JK그룹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자가 있는 그곳! 1년 동안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곳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이자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JK그룹 본사 15층 강태준 회장 직속 투자심사팀과의 미팅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민서에게는 아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은 할머니 댁에 가 있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민서를 위해 제 친구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미팅 당일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진 옷이라곤 낡은 작업복과 10년 전에 산 정장 한 벌뿐이었습니다. 정장 바지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재킷 소매도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다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JK그룹 본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덮인 40층짜리 건물 로비에는 거대한 분수대와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 낡은 정장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는데 옆에 탄 여직원이 제 구두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많이 달아있었죠.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15층에 도착해 투자심사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회의실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3명의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덕배 씨죠? 앉으세요. 특허 내용 잘 검토했습니다. 현장 실용성이 뛰어나더군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1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느낀 불편함,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잠깐 뵙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요? 네. 강태준 회장님께서
요즘 신규 투자권은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올라가시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태준. 그 이름은 1년 전 강남역에서 영자와 함께 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변리사님이 알아봐준 정보였죠.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영자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겁니까? 최상층인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림 같은 서울 전경. 비서실을 지나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가 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여자. 샤넬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우아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아니, 영자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강남역에서 봤을 때보다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은 분명 제 아내 영자였습니다. 영자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뭐죠? 아는 사이십니까? 회장님,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1년 전에 집을 나간 제 아내라고요. 영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을 모릅니다. 뭐라고? 나야, 덕배, 민서 아빠. 전 윤서현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윤서현? 당신 이름은 이영자잖아.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어. 강 회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선생, 진정하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5살짜리 아들을 두고 사라진 제 아내라고요. 영자가 눈을 감더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분이 왜 이러시는지. 여보, 괜찮아요? 강 회장이 영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야, 정신 차려. 나야, 민서가 얼마나 엄마를 찾는데. 민서요. 영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민서! 우리 아들 5살. 아니, 이제 7살이야. 당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강 회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 오늘 미팅은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내요? 이 사람이 회장님 아내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서현, 제 아내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니. 그것도 재벌 회장의 아내로. 회장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제 법적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호적 등본도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영자, 1987년생. 이 사람이에요.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내는 윤서현입니다.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어요. 사고 전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자 신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끝내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거짓말하지 마. 기억나잖아. 우리 결혼식 날, 민서 태어난 날 다 기억나잖아.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진짜로 저를 모르는 것처럼. 회장님,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들을 잊어요? 김 선생, 진정하세요. 제 아내는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은 의학적으로 진단받은 상태예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봐요. 민서랑 친자 확인하면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선생,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 안내해드려. 놔요. 손 떼라고요.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경비원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저는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민서가 매일 밤 엄마 찾으면서 운다. 제발 정신 차려. 나가세요.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회장실 밖으로 끌려 나왔고 그대로 1층까지 내려와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기억을 잃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민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분명히 흔들렸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부유한 삶을 택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를 봐주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덕배야, 민서가 자꾸 아빠 찾는데 언제 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서에게 엄마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영자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영자는 저를 이렇게 경멸하게 된 걸까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자가 갓 태어난 민서를 안고 있고 제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눈빛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영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 사진을 보면 뭔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반드시 보일 거예요. 변리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미팅 잘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하자면 길어요. 근데 선생님, JK그룹에 다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꼭 강 회장님을 다시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덕배씨, 조심하세요.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영자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영자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 당신을 모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서가 매일 밤 물어보거든요. 아빠, 엄마 언제 와? 그 질문에 언젠가는 답해줘야 하니까요.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영자가 제 멱살을 잡고 악을 쓰며 내뱉은 그 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죽인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변리사님의 도움으로 강 회장의 비서실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김덕배 씨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답변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거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소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서를 데리고 그곳에 가기로. 민서야, 오늘 아빠랑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어디? 엄마 만나러.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넘게 엄마를 못 본 아이였습니다. 요즘 들어 민서는 자주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밥을 잘 먹지 못했죠.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체적 문제보다는 정서적 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재벌과 결혼하기 위해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토요일 아침 민서의 손을 잡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들이 질비한 그 동네를 걸으며 한 집 한 집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저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 철제 대문,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예약 표찰에 강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여기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엄마 있는 곳이야? 그래.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누구십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덕배입니다. 강 회장님 댁 맞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윤서연 여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좀 전해주세요. 제 아들이 꼭 만나야 한다고.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호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세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경호원이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가세요. 민서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대문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민서야!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경호원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대,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커튼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서야! 민서가 두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창문 너머로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아니 귀찮은 벌레를 보듯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내보내! 희미하게 들리는 영자의 목소리. 순간 경호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들은 민서를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놔요! 우리 아들 놔요! 저도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쳐졌고 대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서가 대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서야! 엄마! 아이의 절규가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날 안 봐. 괜찮아, 민서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부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링거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이가 계속 잠꼬대로 엄마를 찾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축 늘어진 민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날 밤 민서가 잠든 병상 옆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자장가였습니다. 영자가 민서를 재울 때 항상 불러주던 그 자장가. 민서는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엄마, 보고 싶어. 다음날 민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이 내렸고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다시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웨딩 앨범을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폰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담장 옆 나무 그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나왔고 강 회장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 후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택배입니다. 뭘 갖다 주시는 건데요? 강태준 회장님 앞으로 온 서류 봉투입니다. 잠시 후 경호원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인께 이것만 전해주고 가겠습니다. 가방에서 웨딩 앨범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부인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경호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영자가 나왔습니다.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죠? 저는 경호원을 밀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자야, 이것 좀 봐. 웨딩 앨범을 펼쳐 들었습니다.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앨범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결혼 사진이야. 10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영자는 앨범을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말로 아무런 기억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거짓말! 이 사진 속 신부가 당신이잖아. 닮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닮은 사람이야? 민서가 태어난 날 사진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영자의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자야, 기억나지? 민서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이를 안고 울었잖아. 행복하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만하세요. 왜 모른 척해? 민서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 당신 때문에 엄마를 찾으면서 알아누웠다고.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이면 어떻게 민서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영자야, 제발 우리한테 돌아와. 민서가 매일 밤 엄마 찾으면서 울어. 당신이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면서 운다고. 그게 들리지도 않아. 손 떼세요. 영자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다 기억나. 뭐라고? 다 기억난다고요. 그 더러운 고시원, 그 좁은 방, 라면 끓여 먹던 복도, 다 기억나요. 저는 멍하니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왜냐고요? 왜긴 왜요?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이었으니까. 영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민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 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들 명품 가방 들고 외제차 타고 오는데 나만 지하철 타고 가서 노브랜드 옷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릴 버린 거야? 버렸다고요? 탈출한 거죠.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에게서.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차에 치일 뻔했을 때 강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멋있던지, 얼마나 부자던지 그 순간 알았죠. 이게 기회라는 걸. 며칠 후에 일부러 다시 그분 앞에 나타났어요. 교통사고인 척, 기억을 잃은 척했죠. 미쳤어.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난 정신 차린 거예요. 당신같이 평생 가난하게 살 순 없었어요. 민서도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순 없었고요. 민서는 어쩌고? 민서요.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그 아이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거예요.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난 이제 재벌 회장 부인이라고요. 윤서연이라고요. 가난한 이영자는 죽었어요.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아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난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당신처럼 무능하게 살 수는 없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저택 2층 발코니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든 걸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영자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위를 봤습니다.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발코니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자가 급히 저택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웨딩 앨범을 내려다봤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영자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는 이미 영자가 아니니까요. 윤소현이라는 거짓된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 창문에서 영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영자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서의 자장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자가 한 모든 말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녹음 상태로 주머니에 넣어뒀었거든요. 다 기억나.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영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할 겁니다.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자의 거짓을 벗겨낼 수 있을 겁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에게 가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민서를 지킬 거라고 말입니다. 형부는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법정에서 처제 영주가 한 그 거짓 증언.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자와의 대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죠. 젊은 변호사가 녹음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니까요.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는 재벌입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할 거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권 확보, 그리고 전세금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먼저 소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영자 쪽에서 먼저 소송을 건 겁니다. 이혼 청구 및 양육권 청구 소송. 그것도 제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기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자신이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아이를 고시원에서 키우는 등 학대에 가까운 양육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이 됩니까? 저보고 스토커래요. 예상했던 겁니다. 상대편에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우리도 맞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 쪽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완벽했고 그들의 주장은 치밀했습니다. 첫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데 떨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영자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강 회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윤소연 씨는 1년 전 교통사고로 과거의 기억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여기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제출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CT 촬영 결과,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기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김덕배 씨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와 협박하고 어린아이까지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덕배 씨는 자신의 법적 배우자를 찾으려 한 것뿐입니다. 여기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김덕배 씨와 영자,
즉 윤서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억상실로 인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의료적으로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영자 측 변호사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양육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씨의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월 소득 220만 원의 공장 노동자입니다.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며 아이를 구청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제가 사는 고시원의 비좁은 방, 복도에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 누가 찍은 걸까요?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7살 아이에게 적합합니까? 반면 저희 의뢰인은 성북동 대저택에 거주하며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자가 사는 저택, 넓은 정원,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유명 사립초등학교 입학 허가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미 민소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 전문 보육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민소군은 아버지와 7년을 함께 살았고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민소가 아빠를 찾는 목소리, 자장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법정에 흘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자 측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립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김덕배 씨는 과거의 사업 실패 경력도 있습니다. 그건 5년 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부도 처리하셨죠. 빚은 다 갚으셨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일까지 다 조사했다는 겁니까? 5년 전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렸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 불안정한 주거 환경, 그리고 과거의 사업 실패.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난했고 좁은 고시원에 살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윤서현 씨의 기억상실에 대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영자가 저택에서 모든 걸 자백한 그 녹음. 다 기억나.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불법 녹음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백합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별개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정말 저희 의뢰인의 목소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은 다시 공방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영자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영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영주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주는 영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제게는 처제였죠. 영주는 항상 저를 좋아했고 형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설마 영주가 저를 배신할까요? 다음 재판에서 영주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은 이영자, 즉 윤서현의 친동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니의 결혼 생활을 가까이서 봐왔습니까? 네, 자주 왕래했습니다.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영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형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언니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어요. 민서를 돌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거짓말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정숙하십시오. 영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부는 사업에 실패하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언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건 한 번도. 그리고 민서를 방치했습니다. 언니가 없을 때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주, 왜 거짓말을 해?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보기에 김덕배 씨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민서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영주를 붙잡았습니다. 영주야, 왜 그래? 왜 거짓말을 해? 영주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형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소리 지른 적 있어? 민서를 방치한 적 있어? 그건 돈이야? 영자가 돈을 줬어. 영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얼마 받았는데? 얼마면 형부를 배신할 수 있었어? 형부, 이해해줘요. 나도 살아야 해요. 언니가 강남에 상가 하나 해준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영주가 형부 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서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순결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무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능력, 실패자, 불안정,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 상대편 증인도 많습니다. 솔직히 양육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합의요? 상대편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충분히 주겠다고. 대신 양육권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김 선생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양육권도 잃고 돈도 못 받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민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영자가 있겠죠. 따뜻한 저택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덕배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태준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저를 찾는다니 무슨 일일까요? 혹시 협박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을 기다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잠든 얼굴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판사님, 이 녹음을 들어주십시오. 민서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재판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 전 저는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JK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그곳에서 강 회장은 제게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설탐정 보고서였습니다. 영자의 과거, 그녀가 저지른 모든 거짓말의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제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접촉이었고 부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경미한 타박상,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 제게 그녀가 나타났을 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운명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더군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당신 저택에서 한 말 다 들었습니다. 발코니에 서 있었죠.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당신보다 더 처참하게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저를 이용만 한 겁니다. 내일 재판에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 선생, 당신의 특허 아이템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당신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를 지키십시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민서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민서를 깨웠습니다. 민서야, 오늘 아빠랑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어디? 법원이야. 거기서 판사님이 민서가 누구랑 살지 정해주실 거야. 나 아빠랑 살 거야.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영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변호사들이 앉았고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재판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덕배 씨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은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저희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사랑, 그리고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 재판들에서 우리는 계속 밀렸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가난합니다. 아이에게 큰 집도 비싼 학교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민서를 향한 진심이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민서가 아플 때 녹음한 겁니다. 판사님,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민서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에 민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엄마, 보고 싶어. 자장가였습니다. 영자가 민서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 병원 침대에서 민서가 중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영자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나 아파. 엄마. 민서의 흐느끼는 목소리.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민서는 매일 밤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자기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과연 그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야 합니까? 앉으려는 순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고 강 회장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은 윤서현과 어떤 관계입니까?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 회장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사설탐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윤서현, 아니 영자는 1년 전 저와의 교통사고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습니다. 기억상실은 거짓이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자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근거 있습니다.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경미한 타박상, 머리 부상 없음, CT 촬영 결과 이상 없음. 그런데 며칠 후 그녀는 저를 다시 찾아와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기록이 그것도 조작입니다. 여기 정신과 의사와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연기를 했고 의사는 그녀의 말만 믿고 진단서를 써준 것입니다.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영자는 김덕배 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즉, 저와의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저는 중혼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영자의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증인석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여자에게 기만당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영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영자 씨. 강 회장이 차갑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나눌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성북동 저택에서 한 말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죠. 영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이영자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원고 김덕배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전세금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서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 그래, 민서야. 우리 이겼어. 이제 아빠랑 계속 살 수 있어. 법정을 나서는데 영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덕배 씨, 제발,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당신과 할 말은 없습니다. 법원 결정대로 돈만 갚으세요. 민서라도 한 번만.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복도에서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김 선생, 당신의 특허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5억 원 투자하고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5억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강 회장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쫓겨났고 가지고 있던 명품들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강 회장의 위자료 청구와 재소송까지 합쳐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처제 영주도 언니를 외면했습니다. 강 회장에게서 받기로 했던 상가 계약도 취소됐고 거짓 증언에 대한 위증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였습니다. 덕배씨, 저 좀 도와줘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제발, 민서 얼굴이라도 한 번. 안 됩니다. 당신이 민서를 버렸잖아요. 그 아이만 없으면 완벽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의 투자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서는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서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그래, 사줄게.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려다 멈췄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예전에 영자가 불러주던 그 노래가 아니라 제가 새로 배운 다른 노래였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민서가 잠들기 전 말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민서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비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옆에 민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을 아들까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가난을 경멸하고 허영에 빠져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린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민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심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모든 고집과 허영을 이긴 것입니다. 민서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사랑 속에서 키우겠다고. 돈보다, 명예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진심이었던 아버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을 버린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진심이 이긴 이야기입니다.